네, 2016년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가 무려 6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많군요. 네, 인공관절 수술에도 다양한 시술 방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인공관절과 그리고 또 고정치료, 고정장치를 통한 치료는 또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인공관절은 아니지만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수술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의 80% 이상에서는 O자 다리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많죠. 네. 이러한 O자 다리는 미관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O자 다리가 되면서 무릎의 체중 부하가 이 안쪽으로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네. 무릎 관절 안쪽이 더 빨리 닳게 되죠. 이렇게 빨리 닳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닳으면서 관절강이 더 좁아지면서 O자 다리가 더 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악순환이 되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관절염이 빨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이러한 O자 다리를 뼈를 교정을 하여서 똑바르게 펴주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관절염의 진행을 막아주는 수술 방법인데요. 수술 효과도 뛰어나고 굉장히 좋은 수술인데 예전에는 이런 수술을 많이 못했었습니다. 수술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네. 결과가 확실하지가 않고 수술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못했었는데 10년 전부터 이렇게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 새로운 수술 방법이 나오면서 네. 최근에는 굉장히 수술도 많고 결과도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O자다리 교정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비슷하게 이렇게 관절 안쪽으로만 관절이 많이 따르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닳았는 안쪽 부분만 인공관절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인공관절을 이제 부분 치환술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 방법은 기술적으로 아주 섬세한 테크닉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 한쪽만 바꾼 인공관절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저는 크게 선호하지는 않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고 사기 중에서도 더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릎을 절개하고 손상된 관절면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한 후에 사진을 보시면 다리도 똑바라졌죠. 사진을 보시면 한쪽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고 한쪽은 이제 하시려고 기다린 다리인데 양쪽 다 수술하시고는 이렇게 똑바른 다리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최신형 인공관절이 좋을까요? 아니면 30년 동안 모델 체인지 없이 계속 써온 관절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개발이 진행된 최신형이 좋지 않을까요? 예. 아니면 계속 30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 인공관절은 자동차하고는 달라서 이게 최신형 모델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무조건 구형 모델이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이쪽 두 번째 그림하고 이 다섯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인공관절의 인공연골이 사람의 진짜 연골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10년 전에 영국에서 아주 큰 회사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인공관절이 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개발이 되었는데 기능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다리도 잘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그 인공관절의 수명도 원래 쓰던 것만큼 충분하게 잘 나오고 굉장히 편하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많은 의사들이 저 인공관절을 수술을 많이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4, 5년이 지나고 이 인공관절이 전부 다 파손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뭐 100%의 환자는 아니지만 40, 50%에서 인공관절이 빨리 마모가 되어서 다 망가지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네.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럴 때는 수많은 연구 결과와 실험을 했는데 그때는 괜찮았다고 하지만 실제 사람 몸속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신 거죠.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인공관절의 수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10년 간다던데 누구는 15년 간다던데 도대체 그러면 10년 뒤에 나는 어떡하노?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겠죠. 네. 예. 이번에도 이렇게 자동차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은 횟수보다는 주행거리, 관절의 사용량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생활 습관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너무 무리해서 10년도 안 되어서 다 다른 분도 있는 반면에 20년, 30년이 지나도 잘 쓰시고 있는 분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질문을 살펴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죠? 주변에서 무릎 수술은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늦춰서 하는 게 좋다더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골다공증이라든지 다른 신체 상태를 고려해서 적당한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추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죠. 네. 50대에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주행거리가 늘어나겠죠. 많이 쓰고 50대에서 무릎을 훨씬 더 많이 쓰시게 됩니다. 70대보다는 2배 이상 쓰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빨리 닳게 되고 70대에 대해서 새로 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반면에 70대 후반이나 80대까지 아픈 걸 억지로 참고 계시다가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관절이 아프니까 그동안 어떻겠어요? 많이 안 걸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골다공증도 생기고 당뇨병도 생기고 심장병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분들은 수술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까다로울 뿐더러 수술을 잘 해놔도 이 수술이 회복되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1년 가까이 통증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할 때는 적절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군요. 이 적절한 나이라는 게 언제인 것 같습니까? 뭐 자가 증상을 느끼고 이럴 때는 또 의료진을 반드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예. 나이가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네. 우리가 보통 평균 수명을 고려하였을 때 한 번 수술하고 이게 제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쓸 수 있는 나이를 고려하고 뼈의 상태를 고려할 때 대한정형외과 학회에서는 65세에서 70세 사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65세 이하인 분들은 가능하면 조금 더 참았다가 수술을 하시거나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70대가 넘으신 분들은 수술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빨리 결정하셔서 수술을 하시는 것이 경과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밑에 질문 보이시죠? 수술하고도 아픈 경우도 있던데 내 주변에 수술하고도 매나 아프던데 이렇게 해갖고 물어보신 할머니들 되게 많거든요. 네. 예, 예. 수술하고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이 수술하고도 아픈 경우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이 시원찮게 된 경우입니다. 네. 수술도 의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숙련도나 이런 경험에 따라서 수술이 약간 만족스럽지 못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재활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일맥상통하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근육이나 인대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 재활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 넘게 계속 아프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허리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무릎 수술을 하시고 아프시다 가는 환자분들의 거의 80%는 이 문제입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거의 10중 8구인데요. 네. 척추 협착이라든지 전방 전이증 같은 문제가 있는데 네.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다리로 가는 신경이 막혀서 다리에 신경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쑤시고 많이 걸으면은 다리가 무겁고 사실 이런 증상들은 무릎 관절염에 의한 증상이라기보다는 허리 문제로 인한 증상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릎 수술을 한다고 해서 허리 문제가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허리 문제도 같이 치료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인공관절 수술 후에 양반다리나 쪼그리 앉기가 가능한가? 물어보시는 많이 궁금해하실 분들은, 것 같아요. 예, 있죠, 그죠? 예. 수술하고 나면 뻐덕다리가 된다던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노?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양반다리나 쪼그리 앉기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자세.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수술하고 3개월 되신 분이거든요. 음. 보통 3개월이 되고 늦어도 1년까지는 이렇게 다 굽혀집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양반다리라든지 쪼그리 앉기 같은 것이 다 가능은 하신데 그러면 가능은 한데 왜 뻐덕다리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의사들이 이런 자세를 못하게 합니다.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자세가 되기는 돼도 이런 자세를 많이 하게 되면은 당신은 인공관절을 오래 못 쓴다. 예. 인공관절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런 자세를 피해라.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말씀을 드리죠. 침대를 사드리고 소파를 사드리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바닥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공관절 수명을 연장시키는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76세 여자분인데요. 이 환자분은 저한테 2014년도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고 오셨어요.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오셨는데 사진을 찍어 보시면은 이쪽이 왼쪽입니다. 네.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인데 보시면 왼쪽에 벌써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왼쪽은 언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2010년도 처음 수술할 때 오른쪽도 수술을 하셨어야 하는데 왜 수술을 하지 않았냐 하니까 그때 통증도 너무 심하고 무서워서 왼쪽은 오른쪽은 예. 좀 더 버티다 해보려고 예, 그래서 버티다가 이제 한 4년 정도 버티다가 너무 아파서 오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을 일단 인공관절 수술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네. 수술을 하고 잘 지내다가 별다른 연락 없이 잘 지내다가 한 3년 정도 지나서 작년 초에 2017년 초에 저희 병에 다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오신 거죠. 2010년도에 인공관절 수술한 무릎이 아프다고 오셨는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게 인공관절 주변에 이렇게 골 흡수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인공관절도 굉장히 약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다시 해줘야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하자고 그랬어요, 환자한테. 2017년 1월 달에 다시 수술을 하자니까 할머니께서 형편도 어렵고 해서 10월 달은 돼야지 수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조심해서 잘 쓰시고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10월 달에는 안 오시고 11월 달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군요. 119를 타고 오셨는데 예. 인공관절 주변에 무릎이 다 골절이 됐어요. 다 부러졌습니다. 완전 엉망이 다 됐죠. 복합골절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네. 저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할머니는 저한테 되게 많이 혼났어요. 네, 조심 안 했다고 혼나고 네. 왜 수술하라고 하는데 바로 수술 안 하냐고. 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긴 했습니다. 네. 예, 이게 수술한 사진인데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환자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네.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뼈가 약해서 수술 후에 석 달 동안 못 걸었어요. 네. 걷지를 못했습니다. 골절 문제 때문에. 석 달 후에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수술 전하고는 다르죠, 그죠? 네. 네. 그러네요. 지금은 다행히 수술 경과가 양호해서 운이 좋아서 잘 걸어 다니시고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점은 첫 번째 왼쪽 다리를 맨 먼저 수술을 하셨을 때 다리가 오자 변형이 심하시면 오른쪽 다리도 같이 하셨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수술한 무릎도 오래 가고 반대쪽 무릎도 문제가 덜 생기거든요. 네. 그거를 잘못하신 게 있고 두 번째는 2017년도 초에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큰 수술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던 환자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인공관절 수술 말고 우리 줄기세포를 이용한 수술을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환자 사례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죠? 예, 61세 여자분입니다. 수년 동안 무릎이 아파서 오셨어요. 보시면은 오자 변형이 굉장히 심하시죠, 그죠? MRI를 찍어 보니까 무릎 안쪽에 연골이 다 닳았습니다. 이 하얗게 보이는 거는 연골이 다 닳아서 관절액만 남은 겁니다. 하얗게 보이면 다 닳았고 반대로 이 바깥쪽 연골은 상대적으로 튼튼하고 십자인데도 괜찮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위근골 절골술을 하고 그 제대열 줄기세포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최소한으로 절개를 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손상된 부분에 연골을 깨끗하게 제거를 한 다음에 네. 미세천공술을 시행을 합니다. 미세천공술을 시행을 하고 줄기세포를 이렇게 바르죠. 이렇게 바르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무릎 밑에서 이렇게 무릎에 금을 내서 오자 다리 변형을 교정하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 수술하고 바로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오자 변형은 굉장히 교정이 좀 되었는데 반면에 이 무릎 안쪽에 확대된 사진 보시면 무릎 안쪽은 관절 간격이 아직도 딱 붙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 후의 사진인데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한쪽에 이제 어느 정도 걸을만 하셔서 석 달 뒤에 바로 반대쪽도 하셨어요. 반대쪽 수술을 하셨고 양쪽 무릎 다 수술한 사진입니다. 예. 네. 6개월 후에 이렇게 다리 모양이 똑바르게 이렇게. 잘 이쁘게 되었죠, 그죠? 네. 근데 이런 수술은 이쁘라고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아시죠? 네. 예. 6개월 후에 찍은 사진상으로도 이 관절 간격이 아까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많이 살아난 게 보이시죠, 그죠? 네. 네네. 예, 사진상으로만 봐도 증상도 많이 좋아지시고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이 별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궁금해하셔서 MRI를 다시 찍어보셨어요. 진짜로 연골이 살아난 게 맞나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얗게 연골이 없던 부분이 8개월 뒤에 이렇게 두툼하게 연골이 잘 자라 있죠. 네. 예, 잘 자랐고 나중에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뼈를 고정했던 쇠를 빼게 되거든요. 이 금속 내고정물을 빼면서 관절 내시경으로 확인한 결과 연골이 튼튼하게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네.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자란 연골이 튼튼한지 제가 이렇게 두드려 보는 사진입니다. 아, 네. 다음 케이스는 여자 59세 환자분인데요. 한 1년 정도 넘게 왼쪽 무릎이 아파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엑스레이 사진상으로 보면 관절염이 별로 안 심해 보이세요. 예, 예. 2기나 3기 초반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이렇게 치료를 갖다 계속 했는데 어떤 치료를 해도 증상이 안 좋아집니다. 침도 맞고 뜸도 떴어요. 그래서 계속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오셔서 MRI를 찍어봤습니다. 네. MRI를 찍어보니까 부분적으로 관절 안에 연골 손상이 있으면서 골개사 소견도 보이시죠? 이제 보면 아시겠죠, 그죠? 네. 네. 이런 손상이 엑스레이 상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실제로는 있었던 겁니다. 다리 모양은 그렇게 오자 다리 변형이 많이 심하신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손상된 연골 부위에 제대열 줄기세포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관절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이 손상된 연골 부위입니다. 이쪽 2군데, 3군데, 그리고 이제 연골판도 이렇게 파열이 되어 있죠. 이것을 먼저 관절 내시경으로 연골판 파열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요. 찢어진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손상된 연골을 다 제거하고 미세천공술을 합니다. 네. 미세천공술을 하고 여기다가 제대열 줄기세포 주입을 하죠.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손상된 부위가 적당한 부위고 사이즈도 적당해서 관절 내시경으로 절개하지 않고 관절 내시경으로 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쪽에 손상된 부분도 이렇게 깨끗하게 발라주고요. 네. 네, 무릎 관절염에 대한 시술과 수술 최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근데 뭐니 해도 나의 건강한 관절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 우리 건강한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 습관 교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예,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튼튼한 관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중요한데요. 영양과 운동, 생활 습관입니다. 먼저 생활 습관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반다리라든지 쭈그려 앉기, 무릎을 꿇는 자세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비만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만은 관절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적절한 체중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5kg 정도 체중 감량을 하면 관절염 환자에서 통증이 50%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예.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하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양분인데요. 무릎 연골을 형성하는 영양분들은 저렇게 콘드로이친이라든지 글루코사민, 비타민 B, C, D가 중요합니다. 네. 이러한 성분들은 가장 어디에 많으냐면은 녹황색 채소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녹황색 채소를 많이 드시는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무릎 주변에 대퇴사두근이라고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킴으로써 무릎 관절을 보호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릎 관절염 환자에서 재활 치료를 하게 되는 운동입니다. 보시면은 다리를 이렇게 쭉 뻗고 무릎을 편 다음에 다리 전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제 경우 오래 버틸수록 좋습니다. 이게 무릎에 힘이 들어가죠, 그죠? 이런 치료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 환자들한테는 달걀 깨기 운동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네. 예, 무릎 수술하시는 환자분들한테 바로 첫날부터 제일 먼저 시키는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다리를 편하게 앉으셔서 다리를 이렇게 쭉 편 다음에 네. 무릎 오금 밑에 계란이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계란이 있다고 네. 상상을 하시고 그 계란을 내가 무릎 오금 힘으로 쭉 누르면서 이렇게 펴서 계란을 깹니다. 아하. 예, 계란을 깨는 그런 힘을 갖다 가하면은 무릎 관절에 굉장히 좋다고. 예. 또한 일상생활에서 적절한 운동이 가장 중요한데요.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보면은 물속에서 하는 운동들, 수영이라든지 아쿠아로빅 같은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가장 좋고요. 또한 실내 자전거라든지 걷기 운동도 몸에 좋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허리 건강 때문에 너무 앉아만 있지 말고 서서 일해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바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짝다리를 짚으면 독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척추와 골반뿐 아니라 무릎 연골까지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건강 습관을 바꾸실 때는 제대로 바꾸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훈 대표 원장님과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